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정혜정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오늘 토론회는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각 정당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다루고자 하는지 각 당의 입장을 드러나보고 또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309조 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을 두고 경제 활성화와 서민 보호를 위한 예산 배분은 제대로 됐는지, 또 각 당에서는 어떤 정책 대안을 가지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게 될지 지금부터 깊이 있게 토론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할 새해 예산안 심의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어서 309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친서민, 미래 성장 동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예산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복지 분야와 4대강 관련 예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서민 경제와 중소기업 활성화, 또 저출산과 고령화를 대비한 복지 예산을 중심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2주일여 앞둔 시점에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 중인 우리 당 서청원 대표는 경제는 정치다. 정치는 정책이나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306조 9천억의 예산을 우선 건전재정, 빚을 없애는, 빚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2011년도 국가 채무가 436조 8천억이나 됩니다. 그것도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국가가 부담해야 될 확정된 채무만 말한 것입니다. 예기치 않고 또 보이지 않는 공기업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채무까지 포함한다면 그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새해 예산은 건전재정을 확보하는 데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첫 번째 자유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뛰고 있고 또 사교육비 지출은 늘면서 한편으로는 공공요금도 인상되고 있어서 사실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소상인, 중소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서민 경제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들은 서민 경제 하면 국민들의 시장 바구니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 조사에 보면은 지금 대형마트 하나가 재래시장 9개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재래시장 9개의 매출을 앗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대형마트는 매년 30%씩 매출은 신장되고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은 매년 7%씩 감소되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은 15%씩 지금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보니까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예산이 1,640억 정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과거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예산을 살펴보니까 한 1조 한 3, 4천억을 썼는데 매년 1,500~600억의 예산 중에서 400억은 쓰고 나머지 1,200억은 매년 이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하는데 부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사용된 1조 3,726억 원의 예산을 9년에 걸쳐서 나누어 쓰지 말고 일시에 전격적으로 질 높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투자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400억의 예산을 쓰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고치다 보니까 현대화시킨 시설이 또 노후화됩니다.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격적으로 9년에 걸친 예산을 1, 2년에 집중적으로 전국의 1,550개 재래시장에 네. 시설 현대화에 투입하는 것이 서민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듯이 각 당은 이 정서와 논리에 있어서 같은 정서가 아닙니다. 또 논리의 시작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대강 예산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또 부자 감세로 해서 예산을 확충해서 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부자 감세를 뭐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다 결국은 성장과 복지를 어디에 주느냐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미래희망연대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민경제는 이 전통시장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격적이고 전격적인 재래시장을 시설 현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자부담 매칭, 다시 말해서 채소 장사하고 생선 장사하는 분에게 시장을 고치는 비용을 부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더라도 인하의 폭을 아주 낮게 해서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기를 원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저출산과 고령화 대비에 대한 자유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요. 또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서 2050년에는 10명당 4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계획을 내놨는데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또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돼야 할 것인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대비의 핵심은 이것도 역시 경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민경제가 살게 되면은 국민들이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는 거죠. 또 고령이라도 일할 수 있는 분 일하고 또 나이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분은 또 그분을 보살필 수 있는 복지를 펼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에 보면은 유시민 원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24개월 이하는 50만 원, 25개월부터 72개월까지는 30만 원 통합보육 바우처를 제공하자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이나 300만 원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금액이 조금 더 많으면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시민 원장님께서 국민의 관심을 산다기보다는 그래도 이게 저출산의 위기를 강조하신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런 저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청춘의 독서라고 또 우리 유시민 원장님이 사회에 첫 발을 디디는 딸에게 주는 글을 모은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거 봤더니 딸이 나중에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낳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염려가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입장이 좀 다릅니다. 저는 아들을 둘을 키우고 있는데 그 애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아기에게 옷을 사주는 일하는 보람과 사람 키우는 재미 이것을 동시에 느끼도록 저는 해주는 것이 이게 바로 진정한 보육, 저출산에 대한 부모로서의 우리 기성세대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출석을 충실히 하고 시험도 3번, 4번에 걸쳐가지고 아주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마침 윤리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같이 하굣길에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같이 가면서 땅콩도 하나 까서 먹으면서 선생님도 하나 드리고 또 선생님도 하나 먹으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는데 학기 말에 되어서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윤리학 성적이 A가 아니라 D입니다. 왜 A가 아니고 D인가를 선생님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 이거 아닙니까? 너는 알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D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출산 고령화 대비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 많습니다. 여성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신분이나 성질에 지장이 있다.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 없다. 또 교육이 사교육 열풍이 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부터라도 먼저 행동에 옮기고 또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강력하게 실행하도록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 토론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토론하신 내용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정당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각 정당의 정책을 부각시키고 또 다른 정당의 정책을 검증하는 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5%로 보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높이면은 국민들의 담세율, 세금을 내는 비율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5%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들에게 세금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내의 경제 전문기관들인 KDI 4.5%, 한국은행 4.5%, 금융연구원 4.4%, 국회 예산정책처 같은 경우에는 3.8%까지 보고요. 네. 해외 경제기관인 경우에는 OECD는 4.7%, S&P는 4.4에서 4.4%, IMF는 4.5%입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5% 성장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삼성경제연구소의 9월 15일자 보고서를 보니까 세계 모든 국가는 정책 기조가 재정 건전화로 가기 때문에 성장률을 압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권 여당의 한나라당의 정책위 부의장이신 이종구 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만약에 5% 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제 성장을 1% 할 적에 세금이 한 2조 정도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5%가 아니고 4%로 성장을 하면은 2조 원 정도 세수 결함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추세를 보면은 저희들도 조금 놀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유시민 원장께서 한 17조 정도 부자 감세를 했다 그러는데 세금이 지금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2010년에 소득세가 37조 금년에 들어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한 40조가 예상이 되고 법인세도 금년에 36조 정도. 30초 서기로 서로 우리 약속했던데 예. 너무 세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세금이 생각보다는 지금 잘 거치고 그러면서 있습니다. 또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5% 경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는 이제 국민 세금으로 2조라도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가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3당인데 저희 당은 13억의 정년세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네. 이 정년세 부과에 대해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제3당인데도 그렇지만 일반 힘없는 국민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예, 그래서 세금 부과 예산 편성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8대 총선을 전후해서 한나라당은 260억, 민주당은 210억, 자유선진당은 35억, 저희 당은 31억의 차입금을 빌려서 선거를 다 치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서청원당 대표는 지금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요. 또 저희 친박연대는 지난 총선에서 13.2%의 정당 지지율을 얻었지만 저희들이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기득권을 버렸습니다. 우리 당이 후보를 냈다고 한다면은 한나라당의 서울시장과 옆에 유시민 원장 계시지만 경기도지사가 한나라당 후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한나라당과의 합당은 지금 지연되고 있고요. 또 13억의 정년세까지 부과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젖지 않고 피는 꽃 어디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미래희망연대의 국민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회에서는 지난주부터 새해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제기됐던 내용들이 실제 심의 과정에서 반영돼 보다 더 알차고 짜임새 있게 예산이 쓰여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토론은 내년 예산안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한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것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한 2010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